전원책 변호사 만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빠졌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자,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가 39에서 36으로 내려왔고, 부정평가가 54에서 57%로 올라갔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 자, 무당층이 여전히 17, 개혁신당이 2이고요. 조국혁신당이 7%포인트입니다. 자, 갤럽이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95% 표본 오차 신뢰 수준 3% 내외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는데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좀 피로감일까요? 아니면 물가, 서민경제 어려움 또는 주 호주 대사 임명 강행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아무 말도 안 듣고 네. 무조건 밀어붙인다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민생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 부족이에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치고 간다. 그리고 소통이 없다. 과거에 도어 스태핑을 했을 때는 그 소통 부족이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통 부족이다. 이게 늘 9%, 뭐 8%, 7% 이 정도를 늘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누가 이걸 건의를 했는지 저는 몇 차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의대 정원을 3,000명인데 2,000명을 갑자기 늘린다. 그걸 사전에 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게 총선 전이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아, 의사들 숫자 늘리는구나.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많았던 시대. 한 학년이 100만 명이었고 우리들 뭐 120만 명이었으니까 이 많은 시대 같으면 그 자원이 많으니까 또 자원 배분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건데 지금은 한 학년이 40만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조건 전문직 숫자를 특정 전문직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로스쿨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 같으면 우리나라의 제2엄수제도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밀어붙여서 처음에는 막 박수를 치는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정적인 평가 그거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7%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 독자적으로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국민적 의기를 물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부 안도로 해야 된다가 47% 그리고 정원 규모나 시기를 중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41%가 돼요. 그리고 정부 대응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38%,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네. 점차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방식이냐 이거죠. 그래서 왜 하필 총선 전에 이 민감한 시기에 윤 대통령은 어느 비서의 건의를 받고 이 안을 터뜨렸을까? 나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해요. 나는 그 비서가 정말 머리 나쁜 친구다. 이 윤 대통령을 지금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막 박수 치니까 이 안 괜찮지. 잘한 좋아. 거다. 이 국민들 호응이 이렇게 좋아 이러는데 만에 하나라도요. 진짜 이제 서울대 가령 서울대 이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다 내고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버린다면 그 손가락질 하는 것은요. 오롯이 그건 정부 여당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누군가 중재안을 내고 그리고 협상 카드를 내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적어도 지금 그 수술 일정들이 빅5만 하더라도 50% 이상이 다 밀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서둘러서 봉합을 하는 그런 그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야 공천 자부미즘 공천 자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일단 경선 끝에 공천장을 받았지만 다시 공천장을 뺏기는 취소되는 사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국회 부의장 5선인데 이분도 취소가 됐고 도태우 변호사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다가 결국 공천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5.18 폐엄의 발언이 터졌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건데 추가로 계속 하나둘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발언, 기이한 행동 볼 때면 죽을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뇌물 혐의 있던 정치인,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 자, 어쨌든 뭐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공천 취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태우 후보자 발언을 쭉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럼 네. 완전히 다 본 건 아니에요. 국민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내가 다 본 건 아닌데, 근데 과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불판 뒤집듯이 이런 그렇죠. 식으로 뚝딱 뒤집듯이. 예, 경선에서 한번 통과를 했으면 나머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예. 솔직히 말해서요. 가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도태우 변호사가 아마 저것도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했던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꾸 다른 말들이 터져 나온다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촛불 시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땅을 파묻고 박정희 대통령 유해 옆에 눕히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수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당장 정치판에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문제제기 안 하는 겁니까? 보수 쪽에서는요? 글쎄요. 저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가령 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칼럼 같은 데서 한두 번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판에서 물러나라 이 소리까지는 저는 안 해요. 네.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가령 우리 국가의 뭐 기본 체제를 흔드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을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뉘앙스가 마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래서 제재를 가한 것이거든요. 정확한 건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다. 뭐 이런 발언이었어요. 예, 그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가령 이 홍준표 난 대구시장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 정도를 해서 이미 경선을 통과를 했으면 이 대구 지역에 이 지역이 말이죠. 지역이 가령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뭐 광주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뭐 광주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대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광주 지역에 영남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거하고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언 5.18 자체를 폄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거나, 그게 뭐 단순 폭력 사태라거나 만약 이랬다면, 저도 도태우 변호사의 말이 지나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지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될 정도인가? 전두환은 새 시대를 연 보기 드문 대통령이다. 이거는 그건 개인의 의견이죠. 개인에 대한 인물의 가령 평가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어떤 사물을 보는 데는요.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을 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박정희는 완전 독재자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뭐 요즘 건국 가령 전쟁 이런 영화도 있고. 전두환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갖고 내 의견과 다르다.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의견과 다르다. 이래서 저 사람은 징계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된 데는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전략 공천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도 변호사가 공천 받았던 대구 충남구 경선 같이 했던 임병헌 의원에게 공천장이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갈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경선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또다시 거기도 전략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네네. 전략지구로. 그렇게 되면 가령 그 다른 지역에서 뭐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 넘어온다는 거, 그걸 전략 공천한다라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던 임병헌 후보를
다시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 정봉주 의원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지금 민주당이 딱 잘라지 않습니까? 박용진은 아니다. 이미 경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박용진은 후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은 과거에 전례가 있다. 그런 전례가 있다. 1위 후보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면 2위 후보가 그 2위 후보가 받은 전례가 있다. 전략직으로 지정한 다음에 전략 공천하는 거죠. 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령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논의되는 것도 지금 그 조상호, 한민수 이 두 분이 논의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상호는 금천구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분을 이쪽에 데려와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조상호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그럼 거기서 밀린 그것도 그 엄청난 감산 30%를 얻어맞고 밀려버린 박용진 의원을 다시 전략 공천하는 그 문제가 있느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 받는다는 설도 있고, 그건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박용진 의원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게 됐죠. 네. 과거에 했던 말, 뭐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 조수현 두 분인데요. 자, 조수현 후보, 대전 서갑인데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제주 4.3은 김일성 지령받고 일어난 무장폭동, 장해찬 부산 수영 후보, 난교 등등의 발언,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가 또 최근 나왔고, 자, 저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서울시민 교양 수준 얼마나 저급한지,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저 말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장예찬은 그 친윤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그 이름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재치있게 말을 참 잘하는 친구인데. 뭐 선거 때부터 밀착 수행을 했고. 그렇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음악 학교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무슨 음악 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왔어요. 드럼을 전공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무협소설을 쓴다든지 이제 하면서 그 활동을 한 사람인데, 난 어떻든 장예찬의 그 문제 있잖아요. 가령 뭐 나교 운운을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사람만 뭐 전문성이 있으면 똑똑해서 전문성이 있고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무리 20대 중반 때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확립된 나이일 텐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과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장예찬을 나무라지 못한다면, 장예찬이가 그렇게 비판을 하던 이준석이가 27때 이른바 성산업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나무랄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물론 32입이라고 했으니까 20대에는 실수는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한 말이 일일이 특히 일본인의 그 어떤 염치 문화를 칭송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 일본 사람들 발톱의 때만큼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지금 민족 감정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상호 십니까? 누굽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사람. 조수현 씨죠. 조수현 씨. 제 친구가, 일제 강점기 때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제 강점기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역사 공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일제 강점기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북한이 역사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눕니다. 일제 강점기, 미제 강점기. 지금 대한민국은 미제 강점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든지, 일제 강점기라고 할 때는 거기다 설명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뭐 어떻든 저 두 사람의 말과 도태우 변호사의 말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과연 누가 더 어정단상에 서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가령 정우택 의원 같이, 부의장 같이
트릭에, 나는 정우택 의원은 트릭에 말렸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CCTV도 있는 데서. 예,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녹음도 철지 다 돼가 있었고, 녹음이 뭐 하나부터 10개가 넘도록 다 녹음돼가 있었고, 철저히 상대방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 계략이 야당 쪽인지 이 여당 안의 경쟁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계략이나 넘어간 걸로 보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막 거절을 하다가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100만이든 10만이든 그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도태우 변호사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해요.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 편을 좀처럼 들지 않는데 이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도태우 변호사한테 밥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술 한잔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내가 보면 야, 이 정도 갖고 이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다 시위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내 역시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참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나는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도태우 변호사는 열렬히 그런 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 문재인 정권을 열심히 비판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현장에서 말을 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좀 약간 과장된 말도 하고 좀 심한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약간의 이재명의 발언을 거론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댕강 쳐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아까 정봉주 전 의원 공천 탈락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뭘 생각했는지 정봉주도 칼처럼 빨리 직리를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니 임태훈이라고 그 성소수자고 군인권센터 소장. 그래, 그걸 병력 기피라는 표현을 썼죠, 아마. 뭐 비례대표 후보로 좀 올라 있는데. 그러면서 딱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쪽에선 추천하겠다. 다시 하고 재추천을 했죠. 그런데 그 아마 민주당과 엄청난 그 논쟁을 여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로 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 감정을 엄청나게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 만약에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아주 작은 일들이 한두 개만 중첩이 돼도 큰 문제가 터진다. 아마 이걸 안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제3인물 전략공천이 이게 원칙이냐 좀 억울한 것 같고, 일단 정봉주의 막말이 걸러지지 않은 채 경선 들어간 것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박용진 그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이 당권을 놓고 다투던 사람이었고 또 대선 후보로도 다투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박용진 후보를 공천에서 탈락 안 시키는 그런 너그름을 보이겠다는 식으로 봤습니다. 박용진도 공천반 걱정 안 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움직이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러고 나서 막상 박용진을 쳐버렸거든요. 내가 박용진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진짜 살려준 줄 알았느냐 뭐 이런 식의. 아니 지금 신문에 그걸 믿었어? 뭐 이런 겁니까? 신문에 보면요. 지금 동아일보 이경 칼럼도 그렇고 김순덕 칼럼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게 공천이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동아일보가 보수신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당이고 아무리 저쪽 정당이지만 이런 경우는 못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박용진은 지금 탈당을 하지 않고 늠름하게 이제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30% 감산을 각오를 하고, 그것도 강적인 정봉주와 붙었잖아요. 그래서 또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 지금 그대로 정당에 있는데, 나는 이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박용진에게 그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런 결정이 미래의 박용진에게는 큰 플러스가 될 거다. 전 그렇게 봐요. 또 앞으로의 쓰임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박용진에게 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대표는 호남과 영남 각각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호남에서 16년 만에 이번에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로 그걸 보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다. 만약 호남에서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 힘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심 호남이 받아들일까요? 고개를 끄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중간평가라는 선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평가란 말은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원론이냐 아니면 견제론이냐 이게 승부를 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요. 지난 2달 동안 보면 후보들을 띄우는 게 아니고 후보들 광을 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대선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 주변에 늘 후보들 2-3명이 붙어가지고 한동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후보들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유세 그죠? 현장에서 예. 구호가 외쳐지는 것은 후보들 이름이 아닙니다. 한동훈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한동훈 그러고 있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깔아는 순간에 후보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그렇게 보는 정치평론가들이 자꾸 늘어나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은 대선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셀카 찍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이 후보를 지원해 주러 현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들 광을 내야죠. 내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할 일이 지금 뭐냐? 윤석열 후보를 광을 내주는 일이다. 네. 그런데 왜 네가 윤석열 후보와 맞짱을 뜨려 하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야. 지금 한동훈 난 비대위원장이 난 처음에는 참 좋게 보고 지금도 잘 하신다고 네네. 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가령 선거는 어차피 민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어제 오늘 신문 칼럼하고 신문 기사를 보세요. 기사도 그런 게 있고 칼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부들이 방금 한동훈이 열광하다가도 박수를 막 치다가도 와 우리 한동훈 이러다가도 장바구니를 두고 마트에 갔다 오는 순간에 정권을 향해 화를 낸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가 너무 올라서요. 그렇죠? 고물가, 예. 그 고물가뿐 아니에요.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866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자까지 그 다 포함을 하면 2573조입니다. 네. 이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 숫자는 줄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주거비에다가 사교육비에다가 의료비, 통신비 딱 보태면 쓸 돈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정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좀 젊은 애들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좀 돈이 돌아서 이 자영업자들이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을 못 내고 공약을 하나도 못 내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낸 공약을 보면요. 물론 앞으로 나는 제대로 된 공약이 다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나온 거 보면 아니면 행복한 삶 이런 식의 뜬구름 잡기예요. 전부 다 추상적인 10개의 공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료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이런 이야기. 동료 시민은 그 튜디데스가 한 말인데 그걸 그 한두 번 쓰면 참 듣기가 예, 괜찮죠. 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요. 책 많이 읽는 분들입니다. 네. 그 동료 시민 이러면 그 말 어디에 나온지 다 알아요. 그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두 번 쓰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사이는 후보들까지 그런 말 쓰고 있어. 후보들도 여기 한동훈 위원장을 따라가지고 어디 가면 유권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민 여러분, 이게 아니고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위원장 인기가 많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글쎄, 그게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당시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의 인구가 가령 인구 10분의 1만 11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니까 동료 시민이라고 하면요. 시민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 그 일종의 어떤 기득권 지배계층. 예,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여자도 네. 포함 안 되고 노예도 예. 포함 안 되고 외국인도 포함이 안 돼요. 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지금 언론들이 이제 슬슬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꾸란 말은 뭔가 하면 좀 구체적인 공약, 예컨대 의료 대란이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뭐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가령 고물가인데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예컨대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일자리 만들려면 노동개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노동 3법 바꿔야 됩니다. 그 3법을 이렇게 바꾸겠다. 노동 유연화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해고가 자유스러워야 고용이 잘 된다. 이 얘기란 네,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논쟁의 장소도 마련하고 예. 이래서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을 자꾸 늘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게 특히 2030의 무당층이 절반이에요. 그 친구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당층의 대부분은 투표장에 가서 난 민주당을 찍겠다. 네. 지금 이런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나는 투표장에 갔을 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 같은 그런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설마 이찍 아니지 이런 발언했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찍 유권자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를 찍은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세종에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1번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 지지한 것,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고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저게 좀 문제가 더 되는 발언일 수 있다. 아니, 이 찍을 갖고 사과했는데 2번을 찍든지면 그 이찍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투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찍이란 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폄하하는 조롱하고 말이에요. 비하하는 발언이죠. 조롱 네. 폄하하는 말인데 그리고 쉬시락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은 투표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민주주의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까지 가능한 말이에요. 네. 사실은요 외국에서 만약 선진 민주주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가령 당의 대표가 유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러면요. 신문 일면에, 더타임즈 일면에 크게 나면서 당장 은퇴하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정치판의 에피소드 정도로 좀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후보자들이 무슨 말 조금 잘못하면 난리를 치면서, 이찍 아니지. 이런 말을, 이런 폄하하는 말을 가령 보수 쪽에서 민주당, 그리고 제 일찍이야 이런 식으로 누가 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데 또 한 번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입이 거칠기는 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본인이 이찍 때문에 사과했는데 굳이 1번을 찍지 않으면 2번 지지 이러면서 2번 찍든지 집에서 이 얘기는 일부러 더 전면에 돌파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살만하면 네. 당신이 이 정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살만하면 그 집에서 쉬시라. 그러니까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약간 좀 조롱 섞인 그런 그렇죠. 조롱 표현 섞인 아닙니까? 거죠. 조롱을 네. 섞이고 우선 편을 가른 거잖아요. 예. 나는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보면서 편가르기 현상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전에도 물론 편은 많이 가르죠. 뭐 전라도는 어디, 경상도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리고 YS나 DJ가 비자를 몽둥이를 갖고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단순히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에요.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쫙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너는 우리 편, 쉽게 말하면 다수 서민 이런 사람들은 내 편이다 이거예요. 저쪽 얘기는. 그러면 늘 그런 식으로 편을 가르면요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소수만 저쪽에 우파를 찍어라. 네. 우리는 가난하고 그리고 다수 이걸 우리가 가지겠다. 그런 식의 정치 편가르기를 하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포퓰리스트들입니다. 네. 가령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같으면 아주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다 해주겠다. 예. 그런데 여기 부자들은 끼지 마라. 그 말을 뒤에 붙인단 말이에요.
편을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비를 맞으면서 내 연설을 들으러 모인 이 수많은 당신들은 다 나와 같이 가난하고 서민들이다. 내가 집권을 하면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런데 부자들은 끼지 마라. 너희들은 세금만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식의 편 가르기가 통할 정도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적인가?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훈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협력센터에서 신규 채용을 하면 최대 월 400만 원의 실비를 기존 인력에 대해선 1인당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침은 오늘 병원에 안내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 정원 증원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각 대학의 제출 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천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권익위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박모 씨를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전 씨는 권익위 비상임위원 시절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 관련 민원 사건의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당시 권익위가 접수한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과 전 씨의 관여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자료 유출 시도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관은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어제부터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어떤 자료를 취득, 유지, 관리하고 주고받았는지 규명한 뒤 소환 조사 등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경제오늘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가전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혁신 가전을 앞세워 침체된 가전 시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TV 신제품입니다. 초대형 TV임에도 화질이 선명합니다. 종전 제품보다 음질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어떤 영상이든 선명한 화질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TV 신제품엔 총 512개의 AI 뉴럴 네트워크가 탑재돼 기존의 저화질 영상도 이렇게 8K급 초고화질의 영상으로 바꿔주며 최고의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삼성은 AI를 활용해 기존 냉장고와 세탁 건조기도 혁신 가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들 제품은 식재료 관리를 돕거나 빨래의 무게, 오염도와 건조도를 감지해 적당량의 세제를 투입하고 작동 시간까지 알아서 조절합니다. 고성능 칩 기반으로 AI 기능 또한 폭넓게 적용해 전에 없던 소비자 경험의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40% 줄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더해지며 가전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딴 AI 가전 출시엔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AI 가전은 삼성이란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겠다는 전략이 반영돼 있습니다. 삼성의 TV가 앞으로 열어갈 AI TV의 시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쟁사인 LG전자도 AI 기능을 강화한 TV와 일반형 세탁 건조기를 선보이거나 판매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정면 승부의 결과는 물론 두 회사의 경쟁이 AI 가전시장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 가치는 매달 기부를 베타 서비스로 열었습니다.
매달 기부는 이용자가 후원하고 싶은 분야 항목과 기부 금액을 선택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베타 서비스 기간 기부 항목은 환경과 유기동물, 청년 등 9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기부 금액은 최소 3,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9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명의 숲과 동물권 행동 카라, 월드비전 등 파트너 단체를 통해 기부됩니다. KB금융그룹이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대구와 세종, 서울에서 빈 심포니와 함께하는 KB국민함께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KB금융이 추진하는 KB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KB금융의 고객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노동자, 소상공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사회 구성원을 초청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어제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 박람회 AWE 2024에 업그레이드 Your Lifestyle with LG를 주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워시타워, 인스타뷰 냉장고, 77과 83형 올레드 TV 등 올해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올뉴 스타일러 등 젊은 고객들을 겨냥한 제품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제품은 중국 최대 온라인 가전 유통사인 징동을 통해 출시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SK에너지와 정유산업 이혁신기술협의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유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5개 기관은 국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신부남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공단은 정유산업 분야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국가 에너지 효율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지 이른바 낚시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교수님, 저분이 좀 빠르게 걷고 있는데 저 유모차 같은 걸 또 쭉 미네요. 저 어떤 사용입니까? 저게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네. 통상 이제 지하에서 차가 올라오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 차량이 가는 그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보행기를 앞쪽으로 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게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사실 이 할머니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근한 그런 표현보다 예. 저는 만약에 저렇게 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면 저는 뭐 이 노파다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해당 영상을 본 이 누리꾼들이 몇 년 전에도 자기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하.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차와 보행기를 갖다가 충돌시키거나 또 직접 차가 이게 충돌하게 되면 저 바로 이 노파가 보험 처리 없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많은 운전자들께서는 특히 저런 상황을 갖다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밀고 걷는 거 보니까 저거 없어도 잘 걸을 것 같은데 네. 저건 미는 용도로 어떻게 한 게 아닌가. 물론 뭐 보험 사기 유도다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인데 네네. 왜냐하면 원래 이 보행기를 몰고 가는 분들은 예. 이 그 걷는 게 좀 불편한데요. 그렇죠. 밀고 난 뒤에 굉장히 빠르게 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앞서 본 영상이 뭐 고의 보험 사고 유발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또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외제차 관련된 그런 접촉 사고인데 좁은 길에서 외제차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건 확실히 보험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난 30일에 발생됐던 그 차량 간의 접촉 사고인데요. 왕복 2차선의 좁은 그 도로에서 중앙선을 갖다가 넘어서
추월하려고 하던 국산 그 K5 그 승용차인데 네. 이게 렌트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 이제 앞에 있는 그 외제차하고 충돌을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차가 바로 그 3억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 맥라렌이라고 하는 네. 차로 알려졌는데 예. 이 보험사 측하고 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 측에서는 고의로 양보를 안 해줘서 사고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렌트카를 몰았던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거 어떤 과실을 100%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그 외제차가 난폭 운전 그리고 보험 사기를 시도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아무래도 저 차를 이제 고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실제로 이 외제차 운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런 슈퍼카 보는 사람들은 뭔가 내 차를 이렇게 추월한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일부러 급발진하고 가속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뭐 정확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자관 저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보험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살펴본 사고 두 건이 모두 고의 사고라고 단언히 할 수 없지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또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보험 사기 종목별 현황 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 5,476억 원, 49.1% 가장 많고요. 장기 보험이 4,840억,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일반 보험 순입니다. 자, 차량 보험 사기의 20대 비중이 가장 많고 소위 이제 사고 나면 들어눕는다 그러죠. 허위 입원. 네. 이거는 고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동차 관련 보험 사기 작년 그 피해액이 5,476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역대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특히 이 자동차 고의 충돌 같은 경우는 20대가 상당히 그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한 31% 정도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 그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적발 건수는 약 한 31% 정도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생활비라든가 유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이라든가 가족과 공모를 해서 이제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런 그 보험 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AI 제도를 도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이 이 그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AI가 훨씬 더 정교하다는 거죠. 네. 예컨대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면 기존 사고가 어떤 이력이 촥 나오고 그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또 그런 연관성을 갖다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일단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이 고위험도냐, 중등도냐, 아니면 위험성이 낮으냐 이걸 갖다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로도 나온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수법까지 도출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유용하게 그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흉악 범죄에도 좀 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산에서 발생했는데요. 겨우 2살 배기 아이의 몸에 심각한 상해가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난 1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그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그 어린이집을 다녀온 이제 2살 배기 아이의 몸을 보니까 어깨 등 쪽에서 피멍이 발견이 됐고요. 또 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핏줄이 터진 상태. 그래서 이제 이거 보호자가 깜짝 놀라서 나중에 이제 CCTV를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사가 한 30분 동안 이 아이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심지어는 내동댕이 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보고 이 충격적인 모습을 갖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CCTV를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지금 우리는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멍이 이렇게 심한 것은 멍든 곳에 크림을 발랐더니 그게 번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아동 그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을 하려고 두 팔을 이렇게 잡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실 인식과 회피 그리고 변명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거쳐서 결정적 증거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그 변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하려고 했었다. 오은영 박사 그렇게 훈육 안 할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아이가 위험에 처한 순간 다른 선생님들이 옆에 있었는데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선생이, 이 교사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다른 교사들은 뭐 일상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 어린이집 분위기에 그 어떤 폭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비일비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 이런 행동들이 상습화되어 있으니까 별로 크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어떤 교사들의 공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걸 보고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저 조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원에서도 사건이 끔찍한 게 있었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는데 아동학대로 교사가 송치돼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예, 지난해 이제 10월 12일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복도에 있던 4살 그 박군이 이제 교실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안쪽에 있던 그 교사가 그 박군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갖다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아마 이 박군이 문을 열려고 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손이 껴가지고 지금 소위 아절단이라고 하는 새끼 손가락의 기능이 상당히 그 저하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일단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해당 그 교사를 아동복지법상에 있어서 아동학대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이제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처럼 뭐 귀한 존재가 요즘 없는데 출산율도 낮고 보육 환경이 그것에 걸맞는 상황인지도 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CCTV로 진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도 CCTV가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최초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그 아동의 가족, 부모들은 그 CCTV를 확보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갖다가 네네.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당일은 물론 뭐 수개월치 영상이 다 삭제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네. 갖다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용량 부족으로 CCTV 영상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유치원 원장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그 영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상황을 이제 뭔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영상을 기초로 해서 바로 이 교사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상에 있어서 아동학대 혐의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혐의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인천이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한 경찰, 아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 뭐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 경찰관들의 비위 범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 일이고요. 부패 경찰에 있어서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이제 부평서 그리고 서부서 소속의 경찰관 2명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들의 수사 관련 정보, 즉 지명수배 정보 등을 그쪽 조직 측의 부탁을 받고 유출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직위 해제됐다라고 알려졌으니까 네. 아마 혐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되는 수사를 하다가 그 피의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이 경찰관 비위를 갖다가 확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인천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천지방경찰청 그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기에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 유출을 하게 됐는지, 또 추가적으로 금품 수수 여부가 있는지를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참 보이스피싱은 안 좋은 의미로 국민 범죄가 됐습니다. 뭐 저희 가족 중에서도 당한 그런 가족이 있는데, 좀처럼 근절이 안 되는 이유, 결국은 검거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 같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숫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네. 피해액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의 그 길로 모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경북 지역에서 어떤 분이 차를 몰면서 고속도로에서 112 문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화가 와서 캐나다에 그 유학을 간 자기 그 자녀와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신원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뭐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자로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뭐 단순히 뭐 출금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집책일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상당히 조직에 기생하고 있다. 이래서 충격이고, 이런 범죄 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동족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주로 이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네. 한국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국내에 있는 범죄 수익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 있는 20대 사기 범죄자들 갖다 이용하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국내에 있는 그 재산을 갖다 외국으로 유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판 매국노다 이렇게 그러네요. 저는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도 돈을 빼돌리는 그런 행위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앞뒤 가리지 않는 일종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현성 교수님 고맙습니다.